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소외되어 있고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저는 뭐 경기도까지는 확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값 방향하고 우리나라를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의 영향은 비슷합니다. 일본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한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전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려는 2040년대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서울 집값이 20주째 상승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여기에 대해 박사님은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은 자금이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계속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청년들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정부에서 저출생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소외되어 있고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인데 이제 저는 이게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지방으로 확산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이제 경기도나 이런 지역인데 저는 뭐 경기도까지는 확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들의 호재가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경기 둔화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주식시장에 이제 안 좋은 분위기들, 그 다음에 아직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등등을 감안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경기도까지는 뭐 확산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서 얼마까지 갈지. 서울에 있는 집은 도저히 밸류에이션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는 하여튼 서울의 핵심적인 강남에 있는 집과 다른 곳들은 하여튼 다르게 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지 부분, 그런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밸류에이션 이외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하고 뭐 집값이 비슷하게 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저도 이제 반대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집값 방향하고 우리나라를 굳이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40년에서 2050년 정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일본 인구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로소 조금 집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구의 문제로서 나타날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 주시는 부분에서 일본과 조금 부동산 분야에서 다르게 간다라고 해주셔서 좀 어떻게 다르게 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땅값이 80년대 4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통합 팽창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일본은 30년 동안에 이제 잃어버린 30년 거의 제로 성장처럼 됐는데요. 일본이 이제 경제가 어렵게 된 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요인을 듭니다. 첫째, 크게 보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인데요. 금융적인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물적인 요인. 금융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많이 풀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돈이 돌지를 안 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을 못 구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경색인 것이죠. 그래서 버블 꺼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은 버블이 꺼지고 신용의 요인으로 30년이 제로 성장을 하기는 불가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실물적인 요인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 실물적인 요인이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해 투자를 해도 수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버블이 꺼지면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실물적으로 투자를 안 하니까 그게 이제 3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1994년에 보면은 미국 GDP의 한 75%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거든요. 그 당시 경제 규모로서는. 지금 달러로 평가한 거로 따지자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중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제로 성장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20년 동안 제로 성장으로 가버렸다. 중국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피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저 정도 경제 규모가 크면요, 수출을 해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자기의 내수가 이제 못 살아났습니다. 소비도 부족했고, 왜냐하면은 버블이 확 꺼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대한 버블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워낙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은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끌고 가게 됩니다. 일본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경제 길을 밟는 것이 이제 완전히
완전이라기보다는 다른 길이고요. 다만 이제 인구의 영향은 비슷합니다. 일본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영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전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화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려는 2040년대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사님 저서에서 향후에 뭐 과다 신용과 가구수 감소가 만나면 인구 구조 붕괴의 부작용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이게 말을 괜히 변화할지. 어렵게 써서 죄송한데요. 이제 과다 신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과다 신용의 이제 통로가 일반적으로 은행인데요. 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기 자본에 비해서 예금이 부채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부채 비율은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통화를 과다하게 팽창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채가 GDP 대비해서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저는 사실은 앞으로의 이제 자본시장이나 이 투자 시장에서 저의 마지막 걱정 하나가 그겁니다. 다른 부분의 걱정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풀린 돈이 과연 버블을 얼마나 일으켰을까 하는 것, 그게 이제 저 걱정인데요. 그거는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걱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똑같이 이제 재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부채, 뭐 정부부채는 아직 낮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용팽창이 이제 과다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치지 않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산의 규모가 계속 커지거든요. 이전에는 산업사회라서 이제 생산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산업사회도 있지만은 자꾸 이 부분은 성장률은 조금 둔화되고 자산의 증가폭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산사회가 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은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이프라인이 예금으로 다 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금으로 가면 역시 은행을 통해서 신용이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로가 아마 계속 붙잡지 못하고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1990년대, 80년대는 금리를 가지고 이 금융시장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통화량을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M2, M3 이런 것들의 총량을 가지고 통제를 했는데요.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금리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량이나 신용은 신경을 덜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용이 제가 보니 자꾸 이제 팽창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앞으로 계속 증가하거든요. 퇴직연금에 들어오는 돈들도 역시 이제 예금을 통해서 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다 신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이제 이 부분이 돈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계속 좋아지려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받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038년에 피크고 그 다음부터 가구 수가 이제 10년만 지나면 10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총 가구 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35세에서 54세 가구 수는 이미 3, 4년 전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때 피크를 치고 그때 35세에서 54세의 총 가구 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적인 가구 수요들 이런 부분은 이제 자꾸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근데 신용은 팽창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저는 앞으로 204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전후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 이게 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더 늦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일찍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뭐 부동산 투자법 이렇게 하기는 그러는데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이렇게 보시지 말고 부동산에 조금 이제 패러다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에서 지금 24년까지 1960년에서 2024년까지 보면요. 60년 정도 기간입니다. 혹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 보면은 첫 도입부 장면에 이제 조선시대 4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상까지 10초 만에 쫙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허허벌판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항만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빼곡이 들어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6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더 지을 빌딩이 얼마나 있을 거며 더 지을 도로나 항만이 얼마나 있을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성장률이 기여하는 부분이 떨어지게 되고요. 인구는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부분의 기여도는 더 팍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50년 보아왔던 세상하고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아마 부동산이 과거에는 10명이 투자를 했으면 한 8명은 성공을 했다면은 그래서 다 아마 주변에 살펴보시면은 사모님들은 다 부동산의 전문가이실 거예요. 다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다 성공했다 한 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한 10명이 투자하면은 한 1명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성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정말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고 왜 그럼 전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느냐? 그건 이제 부동산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이제 확 좁아진다는 것이죠. 부동산이 양극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체 기간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선진국이 경험했던 이제 저성장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거의 뭐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은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성장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할 정도이니까요. 그런 시대를 본다면은 한 2040년 전후에서 이제 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 아시다시피 뭐 1년 혹은 6개월 이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5년, 10년 단위로 투자를 하시니까요. 그 부분의 흐름을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 저서에서 부자가 되려면 연금 투자족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하는 것보다요. 연금을 가지고 뭐 떼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노후를 내가 준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을 대부분 예금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60,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예금의 비중이 높아야 되겠는데요. 20대, 30대, 뭐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이제 투자 자산을 가지고 연금을 증식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컨셉의 문제인데 내 연금을 내가 저축한도로 쌓아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내 연금을 증식시킬 것인지 부분인데 연금은 증식시켜야 됩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 안에 투자 자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금 플러스 투자를 한 단어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30대, 40대까지는 연금 투자이고요. 그래서 연금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가 다 같이 자산이 똑같이 내가 월 100만 원씩을 넣으면은 30년 후에 똑같이 돈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꼭 투자 자산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저서에서 또 주식 투자 좀 강조해 주셨는데 주식이 미래를 대비하기에 변동성이 좀 크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변동성이 당연히 크죠. 예,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수익률을 그만큼 주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없으면 뭐 그만큼 수익률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투자나 자산 관리는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고 대신 수익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꾸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제일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 주식 종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종목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동성을 아주 크게 키우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만은 개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좀 말리고 싶고요. 자기가 한다면은 내 자산이 이제 한 20%라든지 이 정도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내 자산에 전적으로 내가 여기 올인을 한다. 그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을 이제 줄이는 것이 종목을 이제 여러 종목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코스피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을 확 줄여버리고 일종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훨씬 이제 안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승부를 하시려면은 그냥 S&P 500을 사셔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S&P 500 9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S&P 500의 수익률을 초과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초과 수익을 낸 것에 기여한 것은 100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국채금리 정도 혹은 마이너스 수익률 이렇게 다 낸다는 것이죠. 96%가. 여러분들이 이 4% 종목을 사전적으로 택할 수가 없다면은 주식 수익률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 종목을 어떻게 택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다 갖는 것입니다. S&P 500을 다 가지니까 그 안에 4%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4%를 가지려고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산하면은 첫 번째로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은 S&P 500 최근에 보셨듯이 하루에 5%씩 이렇게 툭툭 떨어졌지 않습니까? 1987년 10월달 블랙만데이 때는 하루에 2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는 그렇게도 떨어지는데 이게 5년 단위 10년 정도 기간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되는 때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투자의 기간을 길게 하니까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1년의 기간을 보니까 플러스 52에서 마이너스 37%를 S&P 500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15년의 기간을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기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동성을 줄이는 게 뭐냐 하면은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과 주식을 여러 자산군을 섞어서 갖다 놓으면 또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으로 분산해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로 분산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장기로 운용하고, 이렇게 되면 변동성을 우리가 주식 종목을 할 때 비해서요, 종목을 분산해서 한번 변동성 줄이고 장기로 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자산군을 채권이라든지 다른 자산군을 가져서 또 변동성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시면서 장기로 운용을 하시면은 수익은 얻으시면서 위험은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주 투자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기업을 기준으로 골라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이 많은 것,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요. 과거 데이터를 보아서 배당 금액이 계속 꾸준하게 배당 금액을 늘려준 것, 배당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종목을 선택할 때도 중요한 것이 이 기업 이익의 증가율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더라도 이게 줄어들고 있으면 안 좋은 것이고요. 이익이 적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기업은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제 기업의 이익을 통해서 배당이 나오게 되니까 배당 금액이 이제 매년 증가하는 것, 그 기업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S&P 500의 이제 배당 킹, 배당 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동안에 배당 금액이 줄지 않고 계속 늘었던 기업, 이게 이제 배당 킹이고요. 그다음 뭐 배당 귀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에 이게 유지된 것, 이런 것들로 그 기준을 보시면은 배당 금액이 계속 증가하느냐 말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현재 배당 금액 많이 줘도 기업의 잠재력을 훼손하면 안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기업이 배당 금액이 계속 꾸준히 증가했네. 리츠도 똑같아요. 리츠의 배당 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네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30대는 하여튼 결혼하고 주택 마련하고 뭐 직장에서 적응하고 이런 때 이제 시간 많이 걸릴 테니까요. 그럴 때 내가 연금에 해당되는 것, 세액공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들은 충실하게 다 넣어 놓으시라는 것. 그다음에 40대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40대는 둘 다 중요합니다.